그냥 여럿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근데 어떻게 그것만으로 마음 깊은 곳의 상처가 나을 수 있을까요?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집단정신 치료의 놀라운 힘, 그 비밀입니다. 이게 진짜 무슨 마법 같잖아요. 근데 과학은요, 이 질문에 대해서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답을 내놓습니다. 근데 둘 다 설득력이 엄청나요. 하나는 마치 정교한 요리 레시피 같고, 다른 하나는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태계 같다고나 할까요? 정말 흥미로운 대결이죠? 자,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치유라는 게 딱 정해진 핵심 재료들이 들어가야만 만들어지는 레시피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.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니, 그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태계 그 자체에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. 그럼 먼저 이 치유의 레시피에는 과연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그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네, 첫 번째 관점입니다. 바로 치유를 만드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들. 이걸 전문 용어로는 치료 요인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 집중하는 접근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치료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 치유의 활성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약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처럼요. 이 분야의 선구자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바로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하고 발견해서 딱 정리해 놓은 핵심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죠. 이런 요인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이요.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. 정말 수십 년에 걸친 지적인 탐험이었어요. 처음엔 이런 게 효과가 있네? 하는 몇 가지 관찰에서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수백 편의 논문을 분석하는 식으로 점점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전해 나간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거장이 등장합니다. 바로 정신과 의사 어빈 얄롬인데요. 이분이 수십 년간 쌓인 연구랑 자신의 임상 경험을 싹 다 모아서 집대성한 거예요.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집단 치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의 교과서 같은 틀을 만들어냈죠. 그게 바로 그가 제시한 11가지 핵심 치료 요인입니다. 그 11가지 중에 정말 강력한 요인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. 바로 보편성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나만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었구나.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두려움,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구나. 이걸 깨닫는 순간에 느끼는 그 엄청난 안도감과 연결감,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.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. 정말 이 간단한 생각 하나가 그동안 나를 꽁꽁 묶어뒀던 그 끔찍한 고립감을 한순간에 확 깨트려주는 거죠. 이 보편성 말고도요.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? 하고 희망을 얻는 거.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나도 꽤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존감을 얻는 이타심.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. 여기에 속해 있어. 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 끈끈한 유대감.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치유라는 퍼즐을 맞춰나가는 아주 결정적인 조각들이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가 바로 레시피 관점이었어요. 그런데 만약에 치유라는 게 이렇게 딱딱 정해진 재료들의 합이 아니라면요.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, 집단 그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로 보는 시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윌프레드 비온 같은 학자들이 주장한 건데요. 이 관점은 진짜 치유의 힘이 당근, 감자 같은 개별 재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만들어내는 그 역동적인 에너지, 즉 집단 과정 그 자체에 핵심이 있다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요리사나 레시피가 아니라 지금 끓고 있는 이 냄비 전체에 집중하는 겁니다. 이게요, 그냥 내 생각이 맞네 하는 그런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어요. 정말 정신치료계 전체에 아주 깊은 균열을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.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냐면요. 당시 미국 집단정신치료학회 회장이 더는 못 해먹겠다면서 사임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. 그가 사임서에 남긴 이 한 문장이 당시의 분위기를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죠. 이 생태계의 이론은 이런 거예요. 집단 그 자체가 마치 아이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엄마의 품처럼 아주 안전하고 지지적인 공간, 즉 담아주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안에서는요. 굳이 막 내 문제가 뭘까 분석하고 애쓰지 않아도 구성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스로 치유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. 정말 멋진 생각이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두 개의 팽팽하게 맞서는 이론을 살펴봤습니다.
하나는 분석적이고 하나는 전체론적이었죠. 그럼 이 둘은 영원히 싸우기만 할까요? 아니요. 이 자료가 이 둘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관점을 제시합니다. 사실 이 두 접근법의 대립은요, 단순히 치료기법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는 겁니다.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거대한 패러다임, 즉 모든 걸 분석하고 쪼개서 이해하려는 모더니즘과 그보다는 전체의 연결성과 개개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두 세계관의 충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. 여기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. 치료 요인 접근법은 마치 모더니즘처럼 세생을 남성적인 원리인 논리와 이성으로 분석하려고 해요. 전문가가 있고 보편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하죠. 관계도 수직적이고요. 반면에 집단 과정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딱 맞아떨어집니다. 여성적인 원리인 감정과 직관, 그리고 보편적인 진리보다는 개개인의 사소한 경험, 작은 이야기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. 관계도 당연히 수평적이죠. 이렇게 두 관점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? 이 둘의 통합은 우리를 아주 깊이 있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끌어줍니다.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치료의 진짜 목표가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. 이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. 아리스토텔레스가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을 봤는데 글쎄 숟가락 하나로 거대한 바닷물을 전부 작은 구멍에 퍼담으려고 하고 있더래요. 그래서 아니 그게 가능하겠소 하고 물으니까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.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랑 똑같소. 이 광활한 현실을 당신의 그 작은 논리의 틀 안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건 말이오. 어떠세요? 인간의 마음을 방정식 풀듯이 하려는 게 어쩌면 딱 이런 모습 아닐까요?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. 아까 그 치료 요인의 대가였던 얄롬, 그 자신도 나중에는요, 자기가 썼던 치유 요인이라는 말을 치료 요인으로 바꿉니다. 이게 그냥 단어만 바꾼 게 아니에요. 치료의 목표가 병을 싹 낫게 하는 어쩌면 환상일지도 모르는 완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주는 깊고 의미 있는 변화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.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건요, 내 안의 문제를 막 도려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나의 과거에서 지혜를 배우고 내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이전과는 다른 더 크고 깊은 길로 나아가는 것, 바로 그런 여정을 의미하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변화를 통해 얻게 되는 진정한 힘과 지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여기에 대해 조선의 학자 이지암 선생이 남긴 글이 있는데요. 온전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강력한 깨달음을 줍니다. 욕심이 없어야 가장 큰 부자고 다투지 않아야 가장 강하며 아는 것이 없어야 가장 큰 지혜다. 정말 깊은 울림을 주지 않나요? 어쩌면 이 모든 치료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요, 그게 분석적인 요인을 통해서든 유기적인 집단을 통해서든 바로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더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풍요롭고 이기려 들지 않아도 강하며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지혜로운 상태,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말이죠.